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응급처치법 일반과정, 전문과정, 그리고 강사과정을 수료한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복지현장 응급상황대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위급상황 시 행동 요령과 주의할 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위급상황 시 행동 요령입니다.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체크, 콜, 케어입니다. 첫 번째 체크. 체크는 현장은 안전한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쳤는지, 그리고 내가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콜입니다. 바로 응급의료기관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요. 119에 신고할 때 주의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소와 상황 설명, 그리고 전화한 사람과 전화를 한 다음에 절대 끊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19죠? 여기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205호입니다. 지금 저희 교육생 한 명이 쓰러졌는데요. 나이는 20대고 의식이 없습니다. 5분 전부터 답답해하다가 얼굴이 붉어지며 쓰러졌습니다. 신고하는 저는 윤지연이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한 뒤 스피커폰으로 돌린 뒤 구급대원이랑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 됩니다. 체크, 콜, 마지막은 케어입니다. 의식이 없는 환자는 의식 유무를 확인하고 호흡, 머리, 피부, 출혈 등을 확인합니다. 10초간 호흡을 확인한 뒤 환자의 자세를 교정하고 기도를 개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맥박에 따라서 맥박이 약하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식이 없는 환자는 어떻게 할까요? 환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디가 불편한지 눈으로 확인합니다. 환자가 가급적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체크, 콜, 케어. 꼭 잊지 말고 응급상황 시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기 전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응급처치 교육을 받은 윤지연인데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라고 동의를 구한 후에 처치를 실시합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거나 동의를 구하기 힘든 장애인, 아동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묵시적 동의, 무의식, 생명이 위험한 경우, 그리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 등에게는 묵시적 동의로 응급처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설의 경우 연초 보호자를 통해 응급처치 동의서를 받아놓는 것을 추천합니다. 응급처치 동의서 샘플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그럼 이제 응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전문가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규 반장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서부소방서 교육 업무를 맡고 있는 이동규 소방관입니다. 제가 오늘 응급처치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릴 건데요. 심폐소생술, 영아 기도폐쇄 또는 성인 기도폐쇄, 그 다음 간질 환자 대처법, 화상 환자 대처법, 자해 환자 만났을 경우 대처법, 낙상 환자 대처법에 대해서 이 순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심폐소생술은 왜 배워야 되는지가 제일 중요한데요. 현재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일반인들도 거리에서 쓰러지는 환자 한 명은 충분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슴 압박 시 가장 필요한 두 가지만 알려드릴 건데요. 그 두 가지만 외우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쓰러진 환자를 만났을 경우 그 환자가 설령 내 가족일지언정 환자가 거부감이 생겨서 자기도 모르게 환자한테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첫 번째 강조해 드리려고 하는 건 수직으로 눌러야 되는데 내 몸이 환자와 멀어지게 되면 수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내가 누르는 위치가 수직이 아닌 대각선이 돼버리기 때문에 심장은 하나도 눌리지 않고 가슴뼈를 손상시켜 장기를 찌르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도와주려고 가슴 압박을 하지만 옆에 있는 주변 근육을 손상시켜서 2차 손상을 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최대한 환자와 가까이 붙어서 수직으로, 그래서 첫 번째 외울 단어는 바로 수직입니다. 그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팔로 누르려고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심폐소생술은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깊이를 눌러야 되는데 팔로 누를 경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서 일정한 속도와 일정한 깊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119 대원이 오는 동안 출퇴근 시간 경우는 20분에서 30분 이상이 소요됩니다. 근데 팔로 누를 경우에는 5분도 누르기 힘듭니다. 내 가족이 쓰러졌는데 119 대원이 오는데 20분, 30분이 걸려요. 근데 내가 누르다가 힘들어서 도저히 못 누르겠어서 멈추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조할 단어는 팔로 누르는 게 아니라 팔은 핀 상태에서 고정하시고 허리의 힘을 이용해서 누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정한 속도와 깊이가 나오고 119 대원이 오는 동안 장시간 가슴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시범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두 가지 단어 기억하셨나요? 바로 첫 번째 수직, 두 번째 허리입니다. 그거를 제가 시범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했던 대로 거부감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떨어진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면 수직이 나오는 게 아니라 대각선으로 환자를 누르게 돼서 심장은 눌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변 근육이나 뼈를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와 내 다리가 붙을 수 있게끔 최대 가까이 붙어서 약간 내 몸을 앞으로 보내듯이 하신 후 수직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리인데요.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은 가슴 압박을 하실 때 잘못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팔의 힘을 이용해서 누르시는데요. 이렇게 했을 경우 아까 말했듯이 일정한 속도와 깊이가 안 나오고 장시간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올바른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허리의 힘을 이용해서 일정한 속도로 누르셔야 됩니다. 이때 팔은 절대 구부러지지 않으며 환자의 얼굴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119 대원이 올 동안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부수적으로 몇 가지를 알려드릴 텐데요. 일반인들은 내가 살려야 된다는 부담감에 혹시나 잘못된 위치를 누르지는 않았나 해서 다른 위치를 자꾸 누르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효과는 하나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손상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살려야 된다는 열정이 앞서서 이런 식으로 빨리 누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내가 심장을 누른 상태에서 떼줘야 피가 모입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피가 모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누르다 보면 뇌로 혈액을 보내주는 게 아니라 피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짜주기 때문에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누른 만큼 올라와줘서 피가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제대로 했을 경우에는 누른 만큼 끝까지 올라와서 부드럽게 119 대원이 올 동안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기도 폐쇄 중에 영아 기도 폐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처치법을 다 모아서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봤을 때는 제대로 처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 제가 한 처치는 모든 게 잘못된 처치 방법입니다. 그럼 제가 하나씩 수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아 처치법에는 아무리 처치를 잘해도 내가 원하지 않는 손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처치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2차 손상이 없게끔 준비된 상태에서 처치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환자의 입이나 목을 잡아서 처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 손 홈에 아이의 턱을 껴서 아이의 머리가 절대 움직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까 같은 경우는 제대로 잡지 않아서 칠 때마다 목이 떨꺽 거리는 경우가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경우 작은 손상에도 아기는 경추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 하나 마비가 올 수 있고 하반신 마비 또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쉽게 표현해서 V라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V라인을 만든 상태에서 아기의 턱에 가볍게 올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아기를 치게 되면 아기의 목이 움직이지 않고 고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치다가 아기가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낙상으로 인해서 2차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단어가 가랭이를 쏙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환자가 허공에 떠 있기 때문에 엄청 불안해서 처치 도중에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가랭이를 내 팔에 쏙 올려주시면 됩니다. 어디를 쳐도 낙상 위험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 단어가 내 무릎에서 입만 쏙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내 팔과 무릎을 다 붙인 상태에서 아기 입만 살짝 나오게 내밀어 주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내가 치는 도중에 아기 이물질만 나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이 양 견갑골 사이 부분을 이 손가락을 든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이물질이 나오도록 쳐주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했던 세 가지를 기억해서 2차 손상이 없게끔 준비를 마치고 그 다음에 처치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V라인, 가랭이를 쏙, 그리고 입만 쏙. 이 세 가지를 준비한 상태에서 견갑골 사이를 이물질이 나오도록 쳐주시면 됩니다. 예, 세 번째, 화상에 대한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상 대처는 올바른 처치를 하는 것보다 잘못된 처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잘못된 처치를 통해서 올바른 처치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차 손상, 그러니까 현장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화상 환자가 있는 현장에 갔을 경우 주변에 화상을 추가적으로 입을 수 있는 장소거나 위험한 물질이 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그 현장에서 분리돼서 나오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기본으로 처치를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 잘못된 처치 중에 하나가 민간요법, 감자팩을 갈아서 한다거나 집에 있는 연고 등을 발라서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는 행동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환자의 화상 정도가 약할 경우에는 연고나 일반 로션을 발라도 되지만 화상의 부위가 깊거나 넓었을 경우에는 연고나 일반 감자팩, 오이 등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병원에 이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상 있는 부위를 보기 위해서 억지로 옷을 벗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는 화상 부위에 가위 등으로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수포가 생기거나 물집이 잡혔을 경우 인위적으로 떼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절대로 하셔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그대로 두신 상태에서 처치를 시작해 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 처치에 꺼즈 같은 경우로 덧댈 경우 젖은 꺼즈로 덧대줘야 되는데 마른 꺼즈로 덧대서 생리수염수를 위에다 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거즈가 화상 부위에 달라붙어서 추후에 뗐을 경우 또 2차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너무 찬물이나 얼음 얼린 거를 봉지에 싸서 바로 화상 부위에 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일시적으로 통증이 감소하기는 하나 화상 부위에 더 추가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잘못된 처치법만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올바른 처치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처치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건이 되시면 너무 찬물이 아니라 약간 찬물에 흐르는 물을 화상 부위에 대줘서 최소 10분에서 15분 정도 생리수염수를 붓거나 흐르는 칸의 찬물에 화상 부위를 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꺼즈를 대줄 경우에는 절대 마른 꺼즈를 바로 올려놓지 마시고 꺼즈를 생리수염수나 물에 적셔서 화상 부위에 대주고 즉각적으로 병원에 이송하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간질 환자, 쉽게 말해서 경기를 일으키는 환자를 만났을 경우 대처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거 두 가지만 기억하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현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자의 기도, 즉 호흡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경기를 일으키는 환자를 만났을 경우 주변 사람들을 흥분하지 않게 안정을 시키고 주변은 약간 어둡게 한 상태에서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주변에 뾰족한 물건이나 2차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장소일 경우에는 바로 그 장소에서 벗어나시면 되고요. 환자가 움직이는 걸 억지로 붙잡아서 못 움직이게 한다거나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바로 호흡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환자가 누워있을 경우에는 상체를 10도에서 한 45도 정도 약간 세워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상태에서 환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이고 이빨을 깨물고 하기 때문에 약간 손수건이나 수건 등을 이용해서 환자 입에 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그거를 억지로 껴주려고 하다가 이빨을 억지로 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절대 하셔는 안 될 행동인데요. 억지로 벌리려다가 내가 환자한테 물릴 수도 있고 과한 힘을 작용하기 때문에 환자한테도 2차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119 대원이 왔을 경우 즉시 이송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자해 환자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환자한테 무시하는 언어를 통해서 환자를 자극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해 환자의 경우 단시간에 환자를 상태를 바꾸게 하거나 감정을 변화시키기는 힘듭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의 감정, 현재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려고 노력하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너는 못할 거야, 너는 자해를 못할 거야, 이런 식의 언행은 절대 안 됩니다. 현재 자해 환자가 말하는 거를 귀담아 들어서 현재 이 환자가 어떤 감정 상태인지 이해하고 그 감정을 대화를 통해서 공유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 사이에 소방관 또는 경찰관이 와서 대처를 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 환자와의 감정을 공유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인 하임리히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 하임리히법은 환자에게 기침을 유도하셔야 됩니다. 도와줘서 처치를 할 수는 있지만 환자분 억지로라도 기침을 해보세요 해서 기침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 10개 중에 4, 5개는 저절로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치를 시작하시기 전에 환자분한테 기침을 유도하는 게 제일 먼저고요. 그런 경우에도 계속 이물질이 남아있다면 환자 뒤에 서서 나랑 가까이 환자를 붙이게 한 상태에서 한 손으로 정확히 이 명치 부분, 엄지손가락이 환자 몸에 닿게끔 한 손을 먼저 대준 상태에서 나머지 손을 감싸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환자 가랭이에 넣은 상태에서 환자를 약간 앞으로 숙이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지그시 눌러서는 절대 이물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임리히법이라는 것은 환자의 안에 있는 압을 이용해서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압을 올려줘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 하듯이 이렇게 지그시 하다 보면 이물질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뒷부분 방향으로 대각선을 그린다 생각하시고 순간적으로 압을 이용해서 이물질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현장이나 일반 현장에서 쓰러지는 환자를 만났을 경우, 그리고 기타 자해 환자, 간질 환자, 화상 환자를 만났을 경우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환자에게 다가가서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처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 현장이나 일반 현장에서 쓰러지는 환자를 만났을 경우, 그리고 기타 자해 환자, 간질 환자, 화상 환자를 만났을 경우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환자에게 다가가서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처치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